함주명, 간첩.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전부 내가 울며 매달렸어요, 사실. 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고문에 의해서 완전히 허위자백을 했고 허위자백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했으니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참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하나 기회로 주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들이 안아줬거든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법정. 하지만 그 시절 법정은 무고한 사람을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단죄했다. 무참히 짓밟힌 그의 인권은 22년이 걸려서야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함주명의 잃어버린 22년. 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소중한 22년을 그렇게 빼앗아갈 수 있었나. 그때 당시에는 그건 뭐 군대나 마찬가지 조직인데 우리서 이놈을 데려다 조사해 오다가 떨어지면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뭐 강정구 같은 사람도 지금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됐으니까 지금 시류를 딱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깨졌다고 그러면은 억울하겠죠. 억울하고 거기서 뭐 소름에다 청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80년대 고문과 인권 탄압의 상징물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 이곳은 22년 전 함주명 씨의 삶을 망가뜨린 곳이기도 하다. 오늘 이곳을 찾은 그의 소회는 어떠할까? 지금 이곳은 지난 7월부터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럼 여기는 전부 정관을 다. 네, 저희 사무실은 6층만 6층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밑에 층들은 전부. 아직 그 비어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곳 5층이 바로 악명 높던 조사실, 즉 고문실이 있던 곳이다. 22년 전 함주명 씨도 여기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 (509호실) 지난 87년 바로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다가 죽은 곳이다. 이곳 509호실은 역사의 현장으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좁은 창이 특이한 모습이다. 이 욕조는 목욕용이 아니라 물고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종철이 죽음을 당하기 4년 전 함주명 씨도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다. 그가 구금돼 있던 방은 501호실. 여기 갔습니까? 네, 이 방이 맞습니다. 이 방이요? 예. 이 방이 맞는데 지금은 내부 구조를 많이 바꿨지만 아직도 예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준다. 아니죠. 이번 인권센터 생기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난 지금도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깨는 경우가 많아요. 자다가요? 예, 자다가도 참 깜짝 깨가지고 참 식은땀을 흘리고 이 악몽이라 할까요? 그 참 고문 당할 때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가지고 막상 와보니 참 착잡합니다. 기분이. 1983년 2월 18일 서울 종로 한복판. 9층에 기독교 방송국의 시청각 교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용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2, 3명이 나를 함준영 씨 맞죠? 그러길래 맞습니다. 그랬더니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짐승을 사냥하듯 함주명을 낚아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옷을 뒤집어 씌웠다. 머리에다 그냥 옷들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나는 어디로 간지도 몰랐죠. 그래서 한 30분, 2, 30분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이 서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뭐 뒤집어 씌운 상태니까 아무것도 난 모르죠. 바깥 상황을. 근데 그는 얼굴이 가려져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공포의 30분을 보내야 했다. 머리에서 옷을 걷어내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간이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밖에서 안이 보이는 화장실. 그들은 함주명에게 작업복을 갈아입게 한 후 과거의 행적을 낱낱이 적으라고 했다. 그들은 3박 4일 동안을 전혀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 모서리의 백열 등을 계속 바라보게 시켰다. 그러다가 졸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구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비몽사몽 지쳐있는 함주명에게 우순학이란 여자를 아느냐고 물었다. 1950년의 한국 전쟁은 그의 비극적인 삶의 기원이었다. 함주명은 전쟁 전 남한 관할 지역이었던 개성의 한 상업고등학교 학생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개성은 북한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미처 피란 가지 못한 함주명은 인민군에 강제로 입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곧 파편에 맞아 한쪽 눈을 잃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제대를 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을 찾았으나 가족들은 모두 남쪽으로 피신하고 없었다. 홀로 개성에 남게 된 그는 하숙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하숙집 딸이 바로 우순학이었다. 하지만 당시 우순학은 중학교 3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 함주명은 우순학과 잠시 사귀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지만 곧 가족을 찾아 남쪽으로 가기로 맘먹는다. 걔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님이 전시에 그 포화를 뚫고 나를 찾아서 개성까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서울서 살면서.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직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3남 2녀 중에 막내로 참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참 곱게만 자랐던 접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그렇게 포화를 뚫고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54년 함주명은 친구의 도움으로 대남 공작원을 자청 40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이남에 가면 대학에 입학해 동조 세력을 규합, 결정적 시기에 봉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군사 분계선을 통해 난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난파되자마자 곧 자수한다. 그의 절실한 목적은 가족 찾기였기 때문이다. 물론 위장 자수의 가능성 때문에 그는 이때도 조사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북한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한 뒤에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한다. 결혼을 하고 곧 아이도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전력 때문에 직장에 취직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일 저 일을 찾아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1968년경 그는 중앙정보부 요시차린 대상에서 해제된다. 당시의 서류에는 그의 동향에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폭압적인 신군부 세력의 정권 찬탈에 대한 저항이 광주에서 격렬히 전개되고 있던 1980년 5월. 광주 사태를 선동하기 위해 난파된 간첩이 체포됐다는 기사가 신문마다 대서특필됐다. 이후 이중 상당수는 신군부 측의 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난파 간첩 이창용으로 알려진 그의 본명은 홍모 씨. 바로 이 홍모 씨의 등장으로 함주명은 간첩 혐의로 남영동 대공분실팀에 의해 체포된 것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팀의 당시 주장은 홍모 씨가 체포된 후 함주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근거로 함주명을 잡아들였다는 것이었다. 그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썼다는 자술서에 의하면 그가 난파되기 전에 우순학을 알았는데 그녀의 남편이 한쪽 눈을 실명한 난파 공작원으로 여전히 남한에서 공작 활동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함주명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위장자수한 후 30년간 암약한 간첩이었을까? 우선 54년 난파 당시 기록을 보면 함주명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우순학 관련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함주명은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순학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북측의 제안에 대해 자술한 것으로 돼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팀도 당연히 54년 당시에 함주명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돼 있다. 거기서 한 달을 미군 CRC에서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본 그대로 전부 제가 정보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순하게 관계도 그때 뭐 하도 고문하니까 다 얘기했죠. 사실은 좋아하는 사이였었고 그 짝에서 난파되면은 성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순하기에 대해서 누구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냐고 내가 그럼 우순하게 도와주셔. 근데 그건 얘기를 했어요. 그것까지 다 조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한편 홍모 씨의 이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함주명이 2월 18일에 체포됐는데 그 한 달 뒤인 3월 20일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홍모 씨의 진술 자체가 함주명을 간첩으로 만들어내는 각본에 의해 왜곡 과장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재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렇게 변론했다. 홍정수의 진술은 기껏해야 이미 피고인이 밝힌 과거의 사실들을 되풀이하여 재확인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배치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1983년 이근한 등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것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남영동 팀은 이 사실을 외면한 채 함주명이 위장자수한 후 30년간 암약해온 간첩으로 몰아간다. 그들은 함주명에게 우순학의 남편으로 80년까지 계속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자백할 것을 강요한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심한 구타와 고문을 가했다. 이때 수사의 실무 책임자가 바로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이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주명이 자백을 계속 거부하자 이른바 칠성판이라고 불리는 고문 도구가 등장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순학이 북한에 있는 처이고 위장자수를 했다는 자백이었다. 무수한 구타와 고문을 받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둘씩 시인하기 시작했다. 우선 우영일이란 가명이 만들어졌다. 간첩 암호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북한과의 접선 방식을 대라고 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자 잔혹한 물고문이 계속됐다. 결국 그들의 유도를 받고 함주명은 김영이라 돌아오라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접선했다고 허위 진술한다. 간첩 행위를 하려면 우선 내가 54년도에 난파돼가지고 안착 신호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고정 간첩으로서는 당연히 그거 이북한테다가 안착 신호를 표현지 아니
신문에다가 분명히 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처음엔 함주명이 실제 간첩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들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 광고를 확인키로 한다. 수사팀은 당시의 신문 광고를 모두 가져와 검토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런 광고는 찾을 수 없었다. 허위 자백한 광고가 발견될 리 없었다. 대신 비슷한 광고를 찾아냈다. 고문에 못 이긴 함주명이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역시 허위 자백이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고문해서 내가 시일 받게끔 해서 이제 끝났는데 실제 또 거기 서산인가 어디예요? 그 신문 낸 사람 그 이름이. 그 거기 가보니까는 실존 인물이 나온 거야. 김종은이라는 이름이 실제 인물이. 그러니 그것도 조작한 게 또 드러났잖아요. 이근하는 고문 기술자답게 더욱 강도 높은 고문을 시도한다. 바로 전기 고문이다. 북한과 접선을 했다는 장소, 즉 무인 포스트도 생겨났다. 인간의 몸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고문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간첩 사건 발표 때마다 의뢰 등장하는 공작금과 난수표에 관한 것도 허위 자백해야 했다. 결국 함주명은 위장 자수한 이후 30년간 남한의 군사 비밀을 탐지 수집해 북한 측에 계속 제공한 간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고문 속에서 함주명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45일 동안이나 불법 감금돼 있었다. 함주명은 이제 서류상으로 완벽한 간첩이 됐다. 이번 재심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그 증거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된 남영동 팀의 의견서. 이런 의견서는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 당시 함주명을 조사했던 수사실무팀은 5명 중 1명을 찾았다. 그는 아직 현직에 있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입문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모른다고 일관했다. 이번에는 당시 이근환과 비슷한 계급으로 실무를 함께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한 사람. 그는 전화 인터뷰가 가능했다. 거기 뭐 이렇게 공소사실에 쫙 나온 것들에 대해서 뭐 고문하면서 이렇게 하라 해서 자기가 허위로 자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근환 씨가 이근환 씨가 주로 신문을 했기 때문에 이근환 씨한테 물어야죠. 그 조사실에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은 전혀 안 들어가셨습니까? 나도 몇 번 들어다니긴 했지만 직접 신문은 내가 하지 않았거든. 내가 처음에 이제 그 함정씨가 처음에 그 방에 왔을 때 처음에 조사한 게 나예요. 내가 처음 조사했다고. 그게 근데 이제 조사해보니까 좀 어렵거든. 안 되겠거든 내 생각은.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더니 이제 자백을 하지 않는다 해서 어렵다는 그때 이제 윗사람들이 조사를 이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근환이 하라 이제 이근환한테 이제 넘긴 거죠. 나는 간첩으로서 이 그 범죄 사실을 빼기가 어렵겠더라고. 내 재주로서는 그건 못하겠어요. 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포할 때는 처음에 이 사람이 간첩일 것이라는 심증이 있었는데 며칠 조사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더 이제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은 하질 않지. 나 지금 그런 데서는 답변할 없어요. 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풀리질 않으니까. 이러면 내켜봐야 간첩을 못 만들겠다 싶으니까 날 이제 그만두라 그랬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건 몰라요. 이근환. 그는 현재 수감 중이어서 답변을 들을 수 없다. 그들은 과연 함주명을 고문하면서 내심 그가 간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을까. 다른 경찰 조직하고 달리 그 대공 조직은 군대보다도 다 이 기율이 세다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지시를 하면 그건 죽어도 그냥 죽는 신음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임이거든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건 무슨 수입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건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던져들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수단 방법은 그때 당시 조사 담당관 그때 당시 그 사건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 또 이 검찰 이 사람들이 그 조정을 하는 것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조사해 오다가 떨어지면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체포, 불법 감금된 지 63일이 지나서야 함주명은 법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함주명이 고문받은 사실을 검사에게 말할 기회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도 진정한 법은 없었다. 검사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함주명에겐 불가능했다. 검사실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떠나면서 너 만약에 여기서 가가지고 높은 사람, 근데 뭐 검사는 얘기도 안 하고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 사실대로만 네가 얘기를 하면은 공소보류라는 게 있어. 공소보류를 시켜서 집에 보낼 테니까 그대로 신호를 해라. 50 초기의 살벌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불법 감금 63일 만에 처음으로 검사를 만난 함주명. 그날의 상황은 그에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묻기 어렵다. 더욱이 이날 검사실에는 함주명을 고문조사한 수사관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는 동안 내내 뒤에 앉아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함주명은 검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번 재심에서 판사는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당시 검사실에서의 불법성을 적시했다. 송치 당일에도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에는 이근한 등이 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의 그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그 안기부에서 그런 협박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검사 앞으로 왔는데 검사 앞에서 자기가 고문당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자기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가 자기 변론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와서 만나고 해도 그 변호사조차도 안기부 수사관이 보낸 그러니까 위장을 하고 들어온 안기부 수사관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자기 변호사한테조차도 자기의 무죄 사실이나 억울함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지난 11월 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 상임위 회의장. 당시 함주명 사건 수사는 최병국 전 검사가 맡았다. 그는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전주지검장이 됐다가 현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최 의원은 공식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에 고문 수사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KBS 스페셜의 양승동 PD인데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공문을 보냈었고 무슨 정부이라 해가지고 함주명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잡아가지고 공작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왔을 때도 무슨 그 당시 내가 억울합니다 뭐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근데 말이지 뭐 하고 그래 한 번 적도 없어. 근데 이제 그 검찰에서 99년에 이근한하고 수사팀을 조사했을 때 고문한 사실을 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이근한이가 누군도 몰라. 그 당시에는 이근한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당시에. 나는 그래 이근한이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때 이제 여기 판결문에 보면 사람들은 이근한이가 뭐 하지만 이근한이가 뭐 수사관 한 사람으로서 이근한이가 될 수 있어도 내가 그 당시에는 모르셨다고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검사실에 함주명 씨가 와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근한하고 수사팀이 들어와서 그 방에 같이 있었다. 이게 이제 판결문에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야기 같은 거는 참 사람들이 몰라 그러는데 사건을 송치하면은 송치할 때 경찰을 데려와 송치합니다. 송치를 할 때는. 근데 거기 그대로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아닌가 저건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나? 난 모르지. 송치장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 45일 동안 불법 감금 그런 상태. 그런 거야. 우리는 그지 모르지. 그러나 지난 99년에 구속된 이근한은 검찰에서 당시 대공수사는 안기부의 조정을 받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했다고 진술했다. 정보 사범인 그
중앙정보부령으로 나오는 그 정보사는 다루는 규칙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상부에 또 보고하고 예. 또 상부에서 또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에다 또 이제 보고를 하고 예. 중앙정보부에서 또 검찰에 연락하고 또 우리한테 수사 지휘가 떨어지고 고문받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고 심각한 45일 최 전 검사는 당시 함주명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그에게 이번 무죄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기억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지금 시류를 딱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예. 지금 강정구 같은 사람도 지금 영문을 초대받은 시대인데 일부에서 그러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예. 그 당시 예. 고문을 당했다 하면 고문에 대해서는 자백은 무효야. 그러니까 예. 이 사람 간첩이더라도 고문감을 받아가지고 진술했으면 그 자체가 무효라. 아, 예. 그럼 그 당시에는 고문이 없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당신은 근데 유죄라고- 고문할 이유가 없다고. 이 사람을. 예. 그 99년에 분명히 검찰에서요. 그 당시 이진우 검사였는데 이근환하고 그 수사팀이 고문했다는 사실을 신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 그거는 그 당시 와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 안 하고 이근아이가 또 잡히고 하니까 무슨 이근아이가 그래도 고문 뭐 적하고 하지만 우리는 남영동 그것도 몰랐다고. 정식으로 이렇게 인터뷰 좀 인터뷰는 정신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요새 그 세상에 많이. 예. 83년 서소문 법원 청사. 간첩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함주명은 법정에 서게 된다. 법정은 3심제 형식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주명은 1차 공판부터 관련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근환에게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이근환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는 절대 고문한 적이 없다며 당당하게 부인했다. 당시 박승서 변호사는 그가 법정에서 큰 소리를 뻥뻥 쳤다고 취재진에게 증언했다. 당시 이근환 증인 진술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가 300원짜리 담배를 피울 때 500원짜리 담배를 사주고,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때 설렁탕을 대접하고, 우리가 바닥이나 소파에서 잠을 잘 때 침대에서 재우곤 합니다. 저희 보안시설은 냉온방 시설이라든지 수세식 변소라든지 목욕탕 시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증인은 홍모 씨. 그는 함주명이 30년간 암약해온 간첩이라는 정보를 준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홍모 씨에 대한 신문은 간단히 진행됐었다고 당시 참석자들은 말한다. 특히 홍모 씨 자신도 98년 말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분 정도로 간단히 신문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했다. 당시 공판은 수차례 열려 형식상 요건을 갖춘 듯 보이나 고문 문제나 결정적 증인에 대한 신문의 허술함 등 핵심을 비껴가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일시 구속영장 없이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죄를 뒤집을 수 없다. 당시 법관들은 이번 재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1심 판사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이건웅 변호사님 지금 안 계세요? 건웅 변호사님 네. 약속하시고 오셨나요? 아, 약속했어요. 말씀 드렸는데 죄송한데 변호사님 안 만나신다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2심 판결문은 1심 판결문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전혀 무슨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을 하시기 싫은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거야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그것을 나의 양심까지 지금 들춰냅니까? 나의 인생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피고 당사자들은 좀 이렇게 억울해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심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함주명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다. 당시 4명의 대법관 중 1명을 만났다. 세부를 다 치려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본인은 이제 이근한 남영동 대공무실의 이근한 팀에 의해서 고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계속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재판 기록에 다 나타나던데요. 아니 고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야 이 사실심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고등법원의 1심에서 그 재판 기록을 쭉 검토를 해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나요? 아니 문제할 수가 없는 게 그 고문을 했냐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 판단할 자료가 못 되죠. 사실심이 아니니까. 물론 제3심은 1심, 2심을 거친 재판에 대해 그 법령 위반의 유무를 재판하는 법률심이다. 하지만 당시 법관들은 그 공소장이나 조서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성됐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그 분위기가 검찰에서 어떻게 유지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외면한 것은 아닐까. 당시 국가보안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었던 시절, 법관이 인간의 양심과 법률로서 소신껏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요즘하고 확실히 80년대는 좀 달랐죠.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 분위기가 아무래도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좀 정권의 압력을 좀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전혀 그러고 또 밖에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그 이마사가 뭐 때문에 누가 압력을 놓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정보부란 게 뭐 있어가지고 정보부에서 이제 자기들 간첩 하나 이제 잡아든 거 이제 공명심 때문에 그걸 유죄로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해서 저들이 이제 몸부림치고 이제 그렇게 댕기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해서 유죄로 만들려고 그러면 1심, 2심이나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때 사심할 때 가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도 이제 좀 작용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대법원까지 와가지고 그걸 뭐 압력을 놓고 그걸 대법원에서도 그 사람도 상대하거든요. 압력을 받고 그걸 상대는 못했는데 일단 1심이나 2심에서 이렇게 이제 무기징역 판결 난 거를 대법원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기각한다는 건 이 배공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황으로 볼 때? 그걸 못 느꼈어요 진짜로. 한국의 사법부는 70년대부터 독립성을 상실하면서 그 오욕의 역사가 시작된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 재판에서 하급심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주동자 8명에 대해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한 당시 대법원. 이 판결은 사법살인으로 불려왔다. 오공 정권은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했다. 특히 당시 시국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형사지법 원장이나 부장판사의 경우 정권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9일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많았다. 오공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박철원 씨는 당시 한 대법원장 후보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분당국의 현실에 비추어 사법부의 수장은 정치적 공안적 사건에서는 정부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함주명 사건에서도 보여진다. 99년 구속된 이근하는 대법관과 남영동 대공분실의 한 경찰관의 관계를 증언해준다. 함주명 사건은 실황 조사를 잘했다요. 작성 요령을 책으로 작성하여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며 조남은 모르나 박채원 실장을 통해 어느 대법관님으로부터 경력금 1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경력금까지 받았다는 함주명 사건 실황 조사서. 각본에 의해 고문실에서 만든 의견서에 현장성을 더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철저히 연출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사진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 사진은 당시 현장 조사 때 고문 수사관이었던 이근한이 피의자 함주명에게 담배를 권하는 모습이다. 사진 바로 아래엔 그런 장면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긴 실황조사서는 검찰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어느 대법관으로부터 경력금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 조작 간첩으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증언이 나오는 거지만 간첩은 누가 정하느냐?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안기관이 간첩이라고 해버리면 간첩이 되어버리고 그 공소장, 공안기관의 조서와 의견서가 그대로 공소장이 되고 공소장이 그대로 판결문이 되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법원이 최후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그 기능을 해주지 못할 때, 그리고 검찰과 같은 법률가들이 고문을 제대로 제어해주지 못할 때, 그때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간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70년대가 되면은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게 간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서독에서 포섭돼서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을 해오던 지난 7, 80년대 많은 간첩단 사건이 보도됐다. 그런데 간첩 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정치적 국면에서 발표되곤 했고, 그래서 정권 안보를 위한 대국민 선전용으로 간첩 사건을 이용해왔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 도표는 오공 정권이 출범하는 81년부터 간첩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5년엔 가장 많은 간첩 사건이 발표되는데, 당시는 김대중의 귀국, 1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신민당 중심의 야당 통합 합의 등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15년 전 홍콩에서 일어난 수지김 살인 사건은 당시 안기부에 의해서 여간첩 납북 미수 사건으로 둔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첩 사건들 중에 일부 조작 간첩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어처구니 없는 조작 간첩 사건으로 밝혀진 수지김 사건. 사건의 진실은 15년 동안 베일 속에 묻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에서 어떤 이 북괴놈들의 그 마수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년 동안 감춰진 역사 뒤에는 당시 안전기획부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80년대 고문에 못 이긴 자백으로 그리고 이번에 함주명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또 하나의 조작이 드러나게 되었다. 민주화 가족실천협의회, 즉 민가협은 억울하게 간첩이 된 또 다른 함주명들이 우리 사회에 100여 명이나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이라면 큰 사회적 문제다. 그런 사건, 그러니까 한 100여 건에 넘는 사건을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유형이 발견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그다음에 고문 수사, 그다음에 불공정한 재판, 이런 모든 과정이 이 100여 건의 사건에서 너무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냉전 구도 속에서 가족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빌미로 차별과 소외를 받았던 뭔가 약점이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공안 사건이 정권하고는 상관없이 일반 수사관들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함주명 씨 사건은 정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그래서 큰 공안 사건들, 그리고 가령 학생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었다, 빨갱이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는 학교 동료, 친구들, 학우들, 선배들 뭐 이렇게 떠들어대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연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가서 할 소리는 할 데 없는 납북어부들, 난파된 사람들, 제일교포들, 이런 사람들은 공안기관이 마음만 먹으면은 간첩이 되어버리고 사회하고는 격리가 된 채 무방비 상태로 권력에 의해서 크게 간첩으로 되어버려서 온갖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자 함주명의 길고 긴 교도소 삶이 시작됐다. 모든 것과 단절된 채
함주명은 형무소의 좁은 한 공간에서 칠순의 노인이 돼가고 있었다. 희망이 없는, 기약 없는 무기징역의 나날들. 16년 세월 아빠가 살고 나오니까 애는 벌써 다 대학교 다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너무나 긴 세월이죠. 1년에 2번씩 이제 방학 때만 이제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시무룩해요. 아빠 면회하고 나와서는 이제 한동안 서로 올 때까지 말이 없어요. 애가요. 고개를 수그리고 그냥 눈만 뚝뚝 떨고 그냥 그런 건지. 꼭 누명을 벗어야 한다는 일념이 없었으면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나 감옥에 참 이런 심정 또는 내가 꼭 이 억울한 누명을 꼭 벗어야겠는데 과연 그런 그 기회가 오겠는가 하는 그 참 의구심. 이번 건국 50주년 특별 사면에는 관심의 대상이 됐던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결국 1998년 함주명은 8.15 특사로 가석방돼 16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다. 그의 가석방은 문민정부를 지나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9년 고문수사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항이 자수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절대로 고문한 적이 없다며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던 그가 구속되자 함주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이근항을 불법 감금, 독직 폭행, 위증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다. 마침내 22년 만에 함주명 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곳은 16년 전 함주명이 이근한의 감시를 받으며 검사에게 수사를 받던 곳이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고문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난파 간첩은 고문하지 않는 것이 기본 철칙이며 대공요원의 기본 수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간첩 수사는 임의 동행 형식으로 장기간 수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검찰과 법원 공안 파트에서는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함주명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일부 고문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이근한과 함께했던 나머지 수사관들은 이근한의 정기 고문 사실을 시인한다. 그리고 조사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상부에서 조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함주명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검찰은 함주명에 대한 이근한의 불법 감금과 고문, 법원에서의 위증 혐의를 밝혀낸다. 이를 증거로 해서 출소 2년 만에 함주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에서 핵심 사항은 고문 행위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함주명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었던 홍모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병중이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하자 방문 신문까지 이루어졌다. 홍모 씨에 대한 방문 신문을 통해 그동안 했던 진술들 간의 불일치, 전반적인 진술 번복 등의 이유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 복역, 그리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7년간의 긴 법정 투쟁. 이번 법정은 그의 호소를 저버리지 않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활짝 웃을 수 있었다. 다시 찾은 작은 일상이 새롭고 소중하기만 하다. 멀어졌던 친구들, 이제 그들은 그를 다시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은 함준영. 그는 지난 22년 동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여럿 알게 됐다. 고맙습니다. 간문보다 얼굴이 많이 성하신 것 같으네요. 예. 간문이 그날은 참 얼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번에 함준영 뭐. 예. 오늘 만난 김철 씨와 박동훈 씨의 경우도 자신처럼 조작 간첩임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가 두 쪽이 나도 간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지난 9월 국가보안법 청문회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자리. 박동훈 씨는 억울하게 조작 간첩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간첩 행위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네 옆방에 어머니가 있다. 그러니까 네 애미를 데려다가 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려고 이렇게 매달아 놓겠다. 그래도 네가 말을 안 하면 진도에 네 처가 있다. 네 처가 지금 애가 배가고 금방 낳게 되는데 네 처도 네 모습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도 네가 말을 안 하면 간첩 시인을 안 하면 네 아이들이 지금 둘이가 있는데 둘이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울면서 징징거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난 81년 농협 직원이었던 박동훈 씨는 6.25 때 월북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도 안기부에서 60여일 동안 잔혹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간첩으로 조작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1981년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이다. 평범한 세 자녀의 아버지였던 박동훈 씨 역시 20년이 넘게 조작 간첩의 의혹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현재 가족과 떨어져 진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수감된 지 한 4년 동안은 아내와 아이들이 면회도 자주 왔다고 한다. 하지만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들마저도 모두 떠났다고 한다. 지금은 8순이 넘은 노모만이 박 씨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촬영한 줄 알아. 서울 사람. 너니 5시. 추운데 들어갈란가? 응? 아 이거 호남. 따뜻하고. 서울은 그러네. 그리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또 강주 와야 되고. 안 되는 사람. 이번 함주명 씨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박동훈 씨는
현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는 재심이 받아들여질지 자신이 없다.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청춘을 돌려달라고 청춘을 놔버렸다. 지방에서 재심에서 지방을 썼는데 보상들씩 하는 거야. 내 청춘을 돌려. 어떻게 하면 이 꼴방에서 내가 살아나느냐. 내가 죽는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에서 일을 하면 그 양에서 막 쭉 있거든요. 95년 출소 이후 신기영 씨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다니느라 10년 세월을 다 보냈다. 그 증거물들을 가지고 2차례 재심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당시 자백한 내용을 뒤집을 증거가 안 된다는 이유로 2차례 모두 기각되고 말았다. 그 결정적 증거인 고문받은 증거물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네들 입으로서 내가 고문 해석하는 이근하이 같이 그런 게 필요하다 한데 그네들 입 열겠어요. 참 웃음이지만 우리 사건을 만약에 이근하이가 지조를 했다가는 우리들 역시 함정명 씨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단란한 가정을 이룬 외항 선원이던 이들. 그들은 정말 간첩이었을까? 그들의 가정은 다행히도 깨지지 않았지만 가족이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신 씨는 얼마 전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회와 대법원 앞을 전전하고 있다. 국회 앞에 내가 삼태를 하면 국회 앞에서 매일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피켓으로 쓰려고 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봤고 대법원 앞에서도 하면 그 매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죽을 때까지 밝혀질 때까지 이 집 없애고 서울 가가지고 그런 계획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그래서 국제재판소에도 이것이 유엔인권이나 국제재판소에 갈 수 있는 길도 우리나라는 74년도인가 5년도 그때 그게 직접 법조계에서는 함주명 사례는 매우 운 좋은 경우라고 입을 모은다. 함주명 사건처럼 고문한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현행 법과 판례로는 다른 사건들은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조작 간첩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60여 명에 대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해서 고문수사 의혹 대상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각되고 말았다. 서울지검에서 온 답변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라는 딱 한 장짜리 문서를 줬거든요. 94년. 네네, 그게 94년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94년도에 그 고문수사관을 고소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고문방지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게 국제법상 관례처럼 되어 있었던 거고요. 또 우리도 이제 고문 청산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그냥 그때 사건 기록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조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던 거죠. 지난 9월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과거사 재조명 문제를 언급하자 일부 간첩 사건들에 대한 재심 문제가 여론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여당 측은 재심 특별법 추진 등을 통해 재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반면 야당 측은 최근 사법부의 움직임이 현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출할 수 없었던 독재 시절의 상황 때문에
부득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의 경우에는 그것을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 요거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판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혀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선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그 재판에 대한 신뢰, 법적 안정성, 사법 독립, 이게 없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확정된 재판이라는 것은 최종적 효력을 가지는 법적 판단이어서 재심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재론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적 안정성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법부라는 것은 그 본질상 독립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가침의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불행한 과거를 정리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데에 사법사 정리에 어렵고도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화의 시대. 이제 과거 인권 탄압의 상징물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 하나의 진실은 빛을 보았다. 22년 만에 그래도 함주명 씨는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진실을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이근한이 있다. 따라서 간첩이라는 죽은 글씨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함주명들이 없는지 묻는 것은 그 시대를 함께 산 사람들의 몫이다.